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일기 쓰기 시작한 김나연입니다. 네, 오늘 선거 하루 전에 녹음하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누구 찍어야 되나 아직도 고민 중인 김지석입니다. 네, 저는 사전투표는 했지만 팟캐스트 방송은 30분이나 지각한 차윤탁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탁쌤이 오늘 지하철을 거꾸로 타셔가지고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댓글과 후원은 지각하지 않았는데요. 많은 댓글 달아주셨는데 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00원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오 미카엘님이죠. 천주교 대표 청취자시죠. 네. 저 지금 그 새 코너 준비하느라 제가 그린피스 그 옛날 지금 책을 보고 있잖아요. 영어 책. 네. 근데 이게 책꽂이를 제가 오 미카엘님이 저희 선물 주신 그 뭐죠? 사제 서품. 서품 받으실 때 주신 그걸로 네네, 그 뽑고 책갈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제작에도 이제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댓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김난 선생님이? 네, 오미카엘님이 이제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반강제로 저탄소 생활을 살아가는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서 생긴 뜻밖의 시간들로 요새 틈틈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 태양광이래요. 그래서 이 필기 시험을 공부해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생소한 분야라서 쉽진 않지만 되게 재밌고 또 실용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제가 이 댓글 보고 느낀 게 저도 지금 2년 전에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시험을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2개월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네. 근데 이제 반성을 하고 이런 댓글을 보면서 되게 오미카엘님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저도 좀 다시 한번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를 그 안에 좀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소를 수개 갖고 계신 분이죠, 김지석 선생님. 이런 좀 기능사 같은 거 어떻습니까, 좀? 저는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은 게 네. 그게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할 거고 이제 성당이나 교회인데도 사실 이런 거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실용적인 게 있으시면 또 혹시 나중에 또 파문 당하시거나 했을 때도 또 지석쌤. 진짜 왜 그래? 예. 사과하세요. 나중에 지금 한국의 추기경 되실 거라고 하셨다면요. 아니 저는 안 될 거라고 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 경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이걸 공부해볼까 했었는데 돈이 있으니까 남한테 시키는 걸로 그냥 하고 정리를 했고 저는 사실 요즘은 농업 관련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까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에너지하고 농업이 지금 두 개가 필요한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둘 다 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근데 전 농업 쪽을 약간 키우고 있어요. 농업 쪽으로. 예. 저도 비슷한 생각한 게 팜 시뮬레이터 19라고 그 농사짓는 게임 있거든요. 처음부터 한번 저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농사가 결국에는 세상이 망해도 좀 농사 기술이 조금 있으면 그걸 잘 안 자라겠지만 어떻게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오미칼님이랑 또 김재수 선생님이 또 워낙 가깝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좀 과격한 농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미칼 다른 청취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오미칼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농담이니까. 한 가지 생각은 또 뭐가 드냐면 그 영국의 내셔널 그리드라는 곳에서 이제 앞으로 저탄소로 가려면 몇 명을 더 이제 고용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인재 수급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짜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네. 그때는 이게 왜 이런 건지 어떤 건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양광 설비 기능사 따시는 것도 좋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설교라고 그러나요? 네.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 네.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하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강론 때 시간에 이제 그렇죠. 예, 그런 시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담아낼 수 있는 걸 하실 수 있으면 태양광 기술보다 훨씬 더 또 뭐 임팩트가 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직업 특집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기술도 할 사람 많이 필요한데 만약에 자기의 특기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인데 막 만들어내는데 사람들 막 믿어 이런 특징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그 썰을 잘 푸는 능력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데 또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또 오미칼님이 좀 앞서 나가는 걸로 보이는 게 이게 또 종교별 탄소 배출 그린피스가 또 이제 막 알아볼 수 있거든요. 농담하겠지만 천주교 앞서가고요, 탄소 배출. 그리고 태양광 설비 자체가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서는 좀 설치하기가 많이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좀 단순한 편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DIY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더 나아가지고 그 설비하시는 이런 교육 받으신 분들이 정말 아이들이 막 과학 상자 막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네. 그냥 간단한 태양광 설비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만들고 음. 그런 거 엄마 나 여기 태양광 뭐 몇 와트짜리 만들어 갖고 왔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상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미칼님 오랜만에 좋은 소식 전달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냄비니님 또 댓글 달아주셨나요? 뭐라고 댓글 달아주셨는지. 원배 후보 투표송에 마음을 뺏겼어요. 제목이 투표회죠. 네. 기후위기 위해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 방송 나올 때쯤엔 총선 결과 나오겠죠. 정말 네, 그렇죠.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그 포함한 정당들이 어떤 성적표를 얻는지도 저희가 참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할 때 이게 비닐 장갑을 또 많이 끼고 오는데 네. 아 이게 참 전염병이라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그 냄비니님도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비닐 장갑을 63빌딩 7개 높이라고 해요. 개인 장갑 끼고 가려고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데 역시 이제 또 앞서 나가십니다. 역시. 네. 그리고 또 저희 화제 코너를 듣고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화제 코너죠. 그린피스 연대기. 저 자신이 없는데. 저는 무슨 얘기는 안 네네. 했어요. 아, 이제 윤탁쌤의 새로운 코너를 네. 듣고 이제 그린피스가 핵반대에서 출발했군요. 넷플릭스 빌 게이츠 인사이드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나와서 봤는데 빌 게이츠는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혼란스러웠어요. 저 이거 관련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맞아요. 빌 게이츠가 그 테라 뭐였나? 하여튼 그런 원자력에 투자한다. 빌 게이츠가 투자하면 장난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진짜 심리학적으로 셀럽 효과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 선생님은? 그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한 적 있었어요. 네. 뭐 몇 번 있었지만 그중에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소형 원자로 개발해 달라고 음. 한국이 이제 원전 뭐 선진 국가 아니냐 뭐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우리의 선택이라는 그 엘고 책을 번역한 적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몇 년 전인데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소나 규모가 커진 이유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게 만들면은 수율이 안 나오고 비싼 거예요.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그렇죠. 네. 점점점 크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커져도 원전이 또 경제성이 썩 좋지가 않아요. 게다가 네. 후쿠시마 터지면서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게이츠는 이상하게 태양광하고 풍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안 해요. 약간 비호감적인 그런 시각이 있고 근데 그래서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하죠. 바이러스 찬거를 그쵸, 좀 경고한 적이 있었고 바이러스는 테드 강연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뭐 저기 뭐 백신 같은 거 저 개발국에 그런 거 많이 했었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요즘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약간 시각은 지금 태양광 풍력은 잘 안 된다는 뭐 그런 게 좀 살짝 있고 에너지 저장 시설 같은 거에 투자한다고 또 투자한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원자력을 좀 개선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되면 좋죠. 뭐 그러니까 정말 사고가 안 나고 폐기물이 안 나오고 이러면 그럼 좋은데 그런 거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게 그런 게 아니니까. 없어요. 근데 네, 빌 형이 지금 은퇴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은퇴하고 저도 그 인사이드 좀 보니까 천재다 보니까 책도 막 순식간에 몇백 페이지씩 읽어보려고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요. 습득 능력이 일반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재단도 설립해가지고 그게 네. 또 민간 재단은 엄청 크고 그 재단에서 일하는 방식도 엄청 혁신을 했고 NGO 업계에서도 이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굉장히 화제거든요. 그렇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사실 프로그래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는 거지만 아직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낸 거는 잘 좋은 일을 하시긴 하는데 모기를 다 죽이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또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옛날의 위협이나 옛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고 기후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간 적은 그런 성향을 보이시는 분인데 그래도 제가 약간 이번 기회에 약간 리스펙트가 생긴 거는 저는 그 전염병 얘기할 때 아니 지금 기후 위기가 지금 문제인데 웬 전염병 막 이러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제가 이번에 두들겨 맞고 나니까 이분도 이분대로 또 한가닥 하시는구나. 코로나에 대해서 또 뭐 여러 얘기 하셨고 네, 그리고 맞아요. 어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옛날에 이제 냉혹한 기업가에서 많이 이제 바뀌셨고 그런데 이제 뭐 아직 이런 게 그 빌 게이츠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 나온 게 없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얘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도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버들님
참 기업도 정치인도 다 별로네요. 이게 그거 듣고 하신 자동차 산업 어떤 거?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이런 위기가 왔는데 이걸 돈 어디로 좀 전환을 해야 되냐.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정치인, 기업 뭐 좀 별로인 경우 되게 많은데 가끔 또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네 하고서 에이 그냥 관심 꺼버리지 마시고 괜찮은 사람이 하는 일을 뭔가 도움되게 도와주시든지 뭐 표를 찍어주시든지 뭐 물건을 팔아주시든지 아니면 뭐 홍보해주시든지 이런 걸로 하면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만둔 샌더스 같은 경우 네. 사실 괜찮은 정치인인데 결국은 이제 뭐 꿈을 접었지만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의 또 눈을 떼지 말자. 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제 감시하고 보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은기환님이 유튜브에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댓글을 소개시켜 주실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기도 반갑고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블랙록이 이제 좀 석탄에 이제 손떼기로 했던 방송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분은 한번 진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한번 포실 프리 그린 이코노미 인덱스라는 게 있대요. FTSE. FTSE가 어떤 증권 시장이죠? 영국 그 증시. 그죠. 예. 파이낸셜 타임즈가 만드는 뭐 그런 브랜드.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푸치라고 그러는데 그 재밌는 거는 2015년에 파리 기업연합 협약이 되면서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그 인덱스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기업을 묶어가지고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만드는 건데 네. 여기서 그러면은 앞으로 화석연료를 빼면은 어떻게 짜여져야 되지 포트폴리오가 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설 프리 그린 이코노미 인덱스라고. 이때 엑손모빌이나 BP 같은 거 빼고 뭐 테슬라라든지 베스타스 풍력 발전소 만들고 이런 거 넣었는데 그런 지수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16년도에. 근데 투자가 얼마 되는지 그런 건 제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밑에 이제 좀 주셨는데 아마 FT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우 지수 이런 것도 다우가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 그 관련 계열사를 알고 있고 니케이도 니케이 지수라고 니온 게이자이 일본 신문 경제신문에서 이런 그 우량 지수 관련된 묶은 지수를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FTSE에서 화석연료가 없는 그런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베스타스 5년 전 주가가 303크론에서 580크론에 코로나 전엔 720까지 올랐다고. 네. 두 배가 넘게 올랐었네요. 그 인덱스에 있는 테슬라 주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서 저 같으면 이 인덱스 좀 보고 투자하고 싶은 게 조금 욕구가 생기네요. 화석연료를 떠난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부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블랙록에 관련돼서도 또 자세히 한번 다뤄졌는데 한번 이거는 한번 나중에 저기 더 의견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분 댓글을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좀 이런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네. 저희 이거 들으시고 출연 생각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아니 이분이 저한테 문자 가끔 주시거든요. 네. 뭐 저희 뭐 실세시니까 네. 한번 저희가 좀 출연료를 많이 못 드리는데. 출연료는 없습니다. 바카스 한 병. 네. 근데 저희 너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좋고 저희가 또 부족한 지식 부분을 이 댓글로 채워주시니까 네. 다른 분들도 이 댓글 보시면은 많은 공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컨셉이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고 재산도 지키자는 가족도 거니까. 지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나요, 그죠? 네, 일단은 총선 특집에도 1000캐시 후원해주시고 네. 코로나 기후위기 특집에도 1700캐시 후원해주셨어요. 그리고 석유전쟁 특집에도 1000캐시를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붓바살바 영향을 받아서 이번 선거에는 지구를 살리는 후보와 정당에 사전투표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배 후보의 이제 마스크와 장갑이 되게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아마 드림 오브 네이처님도 그 일회용 장갑 때문에 개인 장갑을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말 이런 인증샷까지 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카이저 소재급 댓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저희가 못 알아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4월 1일에 만우절날 인도네시아 이제 자와 90호기에 대한 희망적인 그런 댓글을 알고 봤더니 이게 만우절 삼행시였다고. 네, 맨 앞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래서 참 센스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추리력은 다들 없나 봐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 이게 만우절 약간 좀 농담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참 네 어쨌든 근데 다음에는 조금 더 추리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결과가 있었어요. 그쵸. 진짜 정말 그
인도네시아에서 원치도 않는 그 석탄화력 발전소 왜 국민 세금으로 지어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그 수익이라도 나면 말하는데 수익도 안 나고 그죠? 그렇죠. 아, 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또 저희 새로운 댓글들이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도 매주 방송 소재 내는 게 뭐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이제 힘드신 것 같은데. 윤탁 쌤이 매주 이제 되게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막 개요를 막 이만큼씩 짜가지고 막 올려주시는데 네. 이제 슬슬 그냥 마무리 접을 때가 무슨 얘기세요? 이거 해야 돼? 전 계속 할 거예요. 그 팟캐스트를 나으신 분이죠. 3파이신 분이 김지섭 선생님인데 김지섭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 아직도 이거 매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김지섭 선생님이 딱 한마디였어요. 아,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지금 지석- 아, 쌤. 무궁무진한테 좀 힘들다는 거죠. 소재는 많지. 근데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자주 못 만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런 글이나 응원으로 저희가 되게 큰 힘을 얻고 있으니까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만우절 관련해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관련한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늘 진짜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그 100년을 지속했던 기업의 위기에 빠진 한국 기업이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리고 이것저것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서 저희 또 전문가분을 한 분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기업 두산 중공업 정말 탈원전 때문에 위기에 빠졌는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조금 잊혀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두산중공업 얘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저희가 이미 한 몇 주 전 정도부터 조금씩 얘기는 했어요. 할부로 했는데 오늘 한번 좀 일시불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또 전문 캠페이너 분 계시잖아요. 양연호 캠페이너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원래 박수 잘 안 치는데.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양연호 캠페이너님 조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사기업에서 네. 재무 쪽 파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좋은 기회로 이쪽 그린피스로 와서 지금 캠페인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6개월 정도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연호쌤 오늘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죠? 저 전기차 타고 왔습니다. 아, 연호쌤이 바로 지석쌤의 네, 이제 영업을 또 당해서 하나의 제가 강매 그래가지고 전기차 사라고 해가지고 아니 뭐 좋죠 뭐 그래서 좋고 만족하시죠? 네, 정말 만족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 양연호 캠페이너님을 오늘 안 모실 수가 없는 게 재무 파트에 오래 계셨단 말이에요. 재무 네. 파트에 오래 가셨고 지금 이제 뭐 김지섭 선생님처럼 전 직장을 다 이렇게 까발릴 수는 없잖아요. 전 직장에서 또 김지섭 선생님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현대차에서 지금 스카우트하러 올 수는 있겠죠. 이런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기업은. 그럼요. 연호 쌤이 이제 건설사에도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 정말 진짜 적절한 분이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재무 파트에도 계셨지만 이 두산중공업 위기 진짜 위기를 갖고 온 두산건설이라는 또 자회사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건설사 쪽에 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건설사에서 10년 근무했고요. 그중에 또 절반 정도는 해외 발전 현장에서 근무도 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 그린피스 캠페인 활동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산중공업의 이제 맞춤형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런 플랜트 사업이나 사실 네. 이런 거는 일반 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그렇죠.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랑 다르거든요. 뭐 턴키 이런 것도 있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해외 또 정부랑 또 이렇게 스킨십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두산중공업 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좀 어떤 사태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난 3월에 그 정부로부터 1조 원 한도의 대출을 받기로 한 상태고 그리고 추가로 6천억
대출 지원을 받으려고 바로 어제 자구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소상공인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막 그렇죠. 그 코로나 옮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 서서 이제 대출 받으시고 하는데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진짜 그 이순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보험 간 거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조 원이 지금 갔어요. 네. 지금. 이거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 진짜 정말 우리 그 소상공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출 경험이 많으시죠? 저 김재수 선생님. 대출 받는 게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은행에서. 아 근데 사업이 괜찮으면 네. 또 뭉텅해주기도 하고 네. 대출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네. 미국에서 솔라시티라고 태양광 이제 임대업을 한 2007년도인가 시작한 데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사촌이 이제 한 거였는데 한때는 업계 1위였다가 지금 좀 밀렸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한 몇백억 달라고 이렇게 가져갔더니 아 이런 거 우리 취급 안 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덩치가 더 커버리면 네. 은행에서는 야 이거 한 건 잘 처리하면은 뭐 이거 뭐 이런저런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큰 덩치 돈을 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사업 더 키워가지고 돈을 더 빌렸더니 좋다고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건설업계 계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쪼잔쪼잔한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 서민들은 이게 정말 그 은행 창구에서 대출 받을 때 서류 어마어마하게 내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내고 맞아요. 하는데 맞습니다. 아 이거 확인 절차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국책은행이죠. 그 산업은행이랑 수출입은행이 맞나요? 네, 1조 원 맞습니다. 지금 대출해줬고 또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또 6천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요? 두산중공업 전신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덕쌤 아실 몰라요. 수도 있는데 삼각기. 한국중공업이라고 네. 물론 이 한국중공업도 되게 역사가 깊어요. 네. 여차저차 되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바로 전신은 한국중공업이었고요. 한국중공업도 사실 국영화 됐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이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정유소도 다 사실은 뭐 유공인가? 아무튼 뭐 네. 국가가 보통 시작했다가 민간한테 넘기는 패턴이죠 지금까지 보면. 맞습니다. 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 또 여기 세기의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SK 그룹에서 이제 지금 헤어짐이 있는데 그 이혼의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한테 이제 국가 혼인 지참금으로 기업을 들고 왔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처럼 그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일 때 이런 그 유착관계 있었죠, 그죠? 한국중공업도 이제 원래는 국가 소유의 기업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두산이 인수를 한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2000년대에 두산 컨소시엄이 인수를 하면서 두산의 계열사로 편입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IMF 이후에 좀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때 좀 또 얘기가 좀 나왔다면서요. 이게 또 한국중공업이 두산에 팔릴 때 굉장히 싸게 팔렸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특혜를 좀 받았다.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한국중공업 자체가 악성 부채가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두산이 싸게 산 거다. 그냥 싸게 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이제 두산그룹에 편입이 된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두산 의외로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산이 뭘 하는 회사인지 딱 다른 재벌가랑 딱 비교를 했을 때 명확하게 떠오르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두산하면 떠오르는 거 사실은 사람이 미래다. 아니 프로야구. 아, 야구팀. 베어스. 베어스. 야구팀 말고는 나는 아 오비 베어즈 아니에요? 오비였지. 지석쌤. 아 몰라요. 오비 베어즈 몰라요. 네, 그래서 두산에 대해서 조금 지배구조나 이런 걸 좀 조사해 보셨다고. 두산 그룹을 그 두산의 이 재벌가 분들과 특수 관계자분들이 갖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재벌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좀 가시가 돋칠 정도로 이게 가십이 많은 거 이렇게 재벌이 이게 사실은 두산그룹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그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그 밑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회장을 합니다. 네, 3세 때. 네, 그럼 그 세대가 끝나면 그 또 그 다음 세대에 첫째가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척 중에 둘째 친척 동생, 뭐 셋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흔히 말하기를 사우디 왕가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우디 왕가가 그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그 승계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의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다음에 막내 삼촌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는데 요번에 이제 육가 전쟁하는 분이죠. 그분이 뭐 이런 걸 못 봐야겠다. 내가 할래 말해서 뒤집은 거죠, 그죠? 형제들 없애면은 뭐 내가 계속 할 수 있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살벌하네. 뭔가 능동적인 왕이 뭐 그런 승계 활동이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두산그룹에서는 좀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그룹도 막 형제난이랑 여러 이슈를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LG나 GS 같은 데는 이렇게 좀 잘 안 싸운다, 이게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재벌로 태어났다고 다 재벌이 승계 받는 것도 참 그게 당연한 건 아니긴 한데 요즘은 상속세 같은 거 다 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두산 그룹 자체를 두산 재벌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이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이랑 두산 인프라코어를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밥캣을 두산 밥캣이라고 중공업 뭐죠? 그 건설 기계 만드는 회사죠.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두산 자체가 원래 이렇게 중공업을 하는 그런 그룹이었나요? 두산하면 그러니까 현대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 자동차나 건설이 딱 떠오르고 삼성하면은 IT. 그렇죠. 삼성하면 IT. 설탕, 비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LG 같은 경우도 전자. 네, 그러니까 전자. 두산은 원래 뭐 하던 곳인지 아시는 분? 맥주 아니에요, 맥주? 맞죠. 맥주 또. 진짜요? 네. 두산 맥주가 유명하고 오. 또 그다음에 나 속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진짜 요즘 세대분은 모를 수 있어. 왜냐면 그 두산의 사람이 미래다랑 네. 이제 사람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두산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뭐 이런 광고 때문에 무슨 그런 걸 줄 알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 하면 두산 하면은 오비 맥주 또 그다음에 두타 그다음에 두타 어찌 두타. 네, 두타. 뭐 김나연 쌤 세대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두타 저희 세대 때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막 엄청 많이 갔죠, 친구들이. 저 진짜 좀 슬픈 얘기 하면 좀 그런데 요즘 또 국회의원 후보 중에 인천을 비하해 가지고 많이 좀 제가 인천에서 초등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조금 인천에서는 그 동대문 두타 가가지고 옷을 사오는 게 약간 굉장히 큰 나들이었어요. 야 우리 서울 가자. 두타에 앞에서 만나자.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와. 그래가지고 두타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두타, 두산타워. 그리고 또 두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KFC도 두산 거였어요. KFC 두산 거였고 지금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코카콜라가 지금 아니죠. 그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그 자기들 음료를 팔기 위해서는 바틀링 업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렇게 그 병에다가 병입을 해주는 회사가 다 있어요. 그것도 했었고 지금은 LG생건인가요? 롯데칠성 아마 펩시인가? 그렇고 펩시가 또 팔는 것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오비 맥주 요새 다시 나오던데. 네. 그쵸? 그 오비가 동양 맥주로 원래 또 유명했는데 그 동양 너무 많이 갔나요? 빨리 갑시다 중국에. 네, 그래가지고 두산이 뭘 두산은 하던 그런 기업이냐. 기업이었죠. 소비재 팔던 소비재, 기업이었고 그치. 그 창업주가 박승직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이제 키우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뭔 사건이 나냐면 이제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들으시고 이제 젊은 분들도 듣는 팟캐스트니까 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라는 게 크게 터져요. 그게 언제적인가요? 그게 90년대에 그 낙동강에 이게 두산전자라고 이거 우리가 IMF 전에 모든 계열사가 모든 재벌이 다 비슷한 사업을 했었거든요. 삼성도 자동차하고 현대 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로 바뀌고 LG도 반도체하고 그러다가 두산전자라는 데서 페놀이라는 그 낙동강에 퍼지면서 경상도 지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식수 오염됐다고. 그래갖고 사실 유재석 씨 있잖아요. 네. 유재석 씨가 대학 개그제인가 뭐 이런 거 데뷔를 할 때 페놀 우유로 탄 분유로 먹은 그 아이가 그 말을 이렇게 막 뭉개는 그런 개그로 해서 그 개그계 데뷔했을 때 좀 그때 완전 엄청난 사회 이슈. 문제였나 보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페놀을 흘린 그룹에서 맥주도 판다 하니까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지석쌤이면 기억하실 텐데 이제 몰라요. 100% 천연 안밤수 맥주라는 거를 하이트 진로의 전신 회사가 들고 나와요. 그래서 오비 맥주가 완전히 1등 자리를 처음으로 내주고 휘청휘청 할 때 그 두산 이제 재벌 그 형제들이 모여서 오비 맥주 팔자. 오비 맥주 팔고 중공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또 싸워요. 이게 우리는 장사하던 집안인데 그렇게 막 사업 구조를 바꿔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때 소비재랑 알짜 같은 거 다 싹 팔고 그 실탄 엄청 챙겨서 완전히 중공업 계열사로 탈바꿈합니다. 체질 개선합니다. 9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네.
그래갖고 지금은 중공업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아직 그런데 두산 매거진이나 이런 거 몇 개 조금씩 갖고 있긴 한데 네. 주력이 이 중공업이랑 건설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그 뭐 이거 뭐 진짜 정말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뭐 일각에서는 탈원전 때문이다. 네. 그 2017년 말 문재인 정권에서 제8차 전력 수급 계획 네. 거기에 이제 원전을 축소하는 계획을 담게 되는데 네. 그거로 인해서 두산이 이렇게 망조의 길로 접어든 거다. 그렇죠. 뭐 지금 예, 정부에서 네. 1조 즉각 지원 안 해주면은 뭐 그냥 작살나는 상태까지 갔으니까 뭐. 근데 사실은 그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두산은 원전 사업이 그러니까 비중이 되게 낮았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양현호 캠페이너님. 정말 두산은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의 매출 비중을 보면 네. 어디에서 수익이 나느냐 그거를 보면 대부분이 석탄 발전에서 나와요. 두산중공업의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70%? 네. 70%가 국내외 석탄 발전에서 나오고 원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0%대. 그왜 원전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게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자력이 주력 사업이 아니다. 그래도 이제 원자력이 주요 산업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서 또 나오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탈원전 정책 간 다음에 두산중공업에서 원자력으로 얻는 수익이 줄었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 원전이 계약이 취소되면서 뭐 한 10조 원 가량의 돈이 증발했다. 이런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이 위기에 봉착한 거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수주 계획을 보면 바로 가까이 미래에 있는 게 신한울 3, 4호기거든요. 이게 2022년에서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어요. 네. 보통 그 원자력 발전은 사업 시작부터 준공 때까지 보통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10년이 전부 다 공사만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고 실제 그 공사 진짜 우리가 아는 땅 파고 뭐 짓고 콘크리트 붓고 이런 기간은 사실 5, 6년에 그치거든요. 그것도 오래 걸리긴 하네요. 네. 음. 다른 건설 사업에 비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 신한울 3, 4호기로부터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던 거는 역산을 해보면 2016년 정도부터예요. 네. 그때부터 2조 원의 계약 금액을 가진 발전 사업이었는데 2016년부터 그러면 2조 원의 매출이 발생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2조 원도 한 방에 들어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가 짓는 만큼 그만큼을 사업주한테 청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업주도 집도 다 안 지어줬는데 10조 원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기성금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가 태양광 그 발전소 지을 때 예. 맨날 그런 기성금이 어쩌고 뭔가 해야 돼. 네.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돈 주는 거.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건설사에도 계셨던 이제 양현호 캠페이너님 말로 들어보면 2022년 준공이면 이게 준비하는데 5년. 그래서 2016년에 계약금 정도를 2조 원 정도에 봤을 것이고 8조 원의 손실을 볼 일은 없다. 그런 거네요. 그 2조 원 내에서도 계약금 일부 네. 그리고 5, 6년에 걸쳐서 2조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조 원은 전체 그 신한울 3, 4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사업들까지 합친 금액이고요. 신한울 3, 4호기만 봤을 때는 2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삽도 안 떴는데도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신한울로 인해서는 사실 손실은 봤다라고는 사실 말할 수 있어요. 네.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그 2조라는 게 5, 6년에 걸쳐서 발생될 매출이었기 때문에 네. 당장 한 해의 매출이 아닌 거죠. 지금 한 해에 이제 2조 원의 적자가 나지는 않는다. 네네. 뭐 단순 계산해서 한 1년에 한 4천억씩 덜 들어오게 한 거네. 네. 맞습니다. 들어올 거라고 기대했던 게.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금 휘청휘청 하는 게 5조가 넘는 돈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는 그 원자력 물론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해서 큰 뭉칫돈을 이제 미래에 볼 수 없는 거는 맞지만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원자력 발전소로 돈을 못 벌고 있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2017년에 두산중공업에서 원전 발전 설비 납품액 금액이 5,800억대에서 2019년에 8,900억대로 증가를
오히려 했습니다. 그러면은 탈원전이 두산중공업을 조금 힘들게는 했지만 망할 정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 17%라고 했나요? 원자력 사업 부분이 두산중공업에서? 네, 10%대입니다. 그럼 두산중공업을 정말 큰 위기로 몰아놓은 것은 어떤 거죠? 그건 바로 석탄 발전 사업 때문인데요. 네. 이거를 일례로 볼 수 있는 거는 2014년부터 18년 사이 실제 석탄 발전의 비중이 70%가 있었고요. 또 재미있는 수치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16년에 4조 8천억 원에 달했던 해외 석탄 발전 수주액이 2018년에는 빵원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70%인 산업이 완전 다르. 그러니까 탈석탄 때문에 안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탈석탄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이 위험에 빠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탈석탄이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정책인가요, 김 교수님?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몇 년째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 사실 우리 그린피스가 영국 사무소가 2008년도였나 7년도였나 영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고 한 거를 가지고 쫓아 들어와가지고 아주 멋진 액션을 해가지고 막았거든요. 네. 그게 뭐 그거가 거의 쐐기가 돼가지고 그렇지 석탄은 말이 안 되지 해가지고 석탄 발전소 쪽 사업이나 석탄 뭐 광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걸로 특히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될 때쯤에 석탄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거의 한 뭐 반에 반토막 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석탄 쪽은 이제 안 되는구나 전망이 없구나라는 걸 사실은 너무 뻔히 알 수 있는 거였고 이제 그런 걸 눈치챈 약삭 빠른 분들은 그 업계를 버리고 환경 NGO로 이렇게 이직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 두산중공업은 도대체 뭐 한 건지 정말 깝깝합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때 저희가 이명박 정부로 바뀔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두산중공업 관련 기사를 보면은 좀 정말 의아한 게 석탄 발전소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깨끗한 석탄 발전소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석탄 이런 발전소가 기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요?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때 석탄 발전소가 약간 해외에서는 다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계속 나올 거라고 이미 그때 우리투자증권 이런 증권사 같은 데서 네. 깨끗한 석탄 발전 산업이 괜찮을 것이다, 유망하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그때 12만 원, 15만 원을 잡아야 된다. 그게 그때, 네. 네, 제가 설명 좀 드리자면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지만 저희 할아버님이 말씀해주신 걸 제가 네. 기억 더듬어 보면 네. 석탄이 한 200년 쓸 거 남았다. 그리고 그리고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을 하면 이산화탄소 저장 또 제로다. 이러면 뭐 완벽한 거 아니냐. 안정적으로 나와 석탄 싸, 석탄 많아. 그때만 해도 태양광 풍력은 너무 비싸.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뭐 계획에서 석탄 발전소를 짓고 4개를 네. CCS라고 해가지고 그쵸. 포집 저장해서 탄소 포집 및 저장. 이산화탄소를 거의 다 이제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사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아마 그때 두산중공업도 이제 그럼 우리 터빈 계속 만들어도 돼요 하면서 짝짝꿍 이제 했겠죠 이제. 예. 근데 CCS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게 가격도 되게 비싸고 좀 현실적으로 예. 이거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많이 알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영국 정부가 이걸 하다가 말았거든요. 가장 진지하게 추진하다가 가장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때 제가 이 한국이랑 한 해 만에 하면서 할 때 제가 대사관에서 일할 때 네. 이렇게 봤는데 하려고 입찰을 받아보니 그럼 회사에서 입찰할 때 허투는 안 낼 거 아니에요. 대충 이 정도 돈 들어요. 뭐 이렇게 딱 내고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뭐 가능성은 있대요. 왜냐하면은 그 파이프라인을 그냥 해가지고 쭉 해다가 땅에다 집어넣는 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과 다 계산해보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플러스 그 기체를 큰 압력으로 억지로 집어넣으려면 네. 힘이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100을 하면 전기를 한 30 정도는 그 가스를 보내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중 3중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나 뭐 일부 국가에서는 된다 이게 가능성 있다 해봐야 된다. 근데 해보려고 딱 계산해서 견적 받아보면은 이건 안 되겠네. 그리고 그 사이에 풍력이랑 태양광이 엄청나게 싸졌기 때문에 접었는데 이제 하여튼 10년 전 정도에는 그게 마치 될 것처럼 하고 있었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거 주제로 논문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진짜 영국 애들도 참 좀 그런 게
영국 애들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딱 했는데 두산중공업이 이제 또 두산 밥콕이라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회사를 하나 사요. 보일러 개발 회사인데 기사가 이렇습니다. 커다란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이산화탄소가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국책사업으로 2007년에 한 총 300원 정도를 이제 밥콕에다가 주고 이산화탄소를 전량 포집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 기술만 있으면은 그 말 그대로 석탄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를 다 잡으면 지구 온난화에 문제 없겠지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연구비로 뭐 5억, 뭐 6억, 뭐 3억 뭐 이런 식으로 줘서 페이퍼 쓰라고 그러면 다 써요. 교수님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또 이제 대사관 다닐 때 이제 나름대로 무슨 뭐 리더 포럼인데 가보면 네. 삼성중공업 사장님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돈을 줘라. 우리 공사할 수 있다. 음. 근데 뭐 맨날 뭐 포집 얘기만 하는데 포집은 뭐 우리 다 할 수 있는 방법 많다. 근데 그거 갖다가 진짜로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땅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대공사인데 아무도 돈을 안 내니 자기는 참 의미 없다. 이게 근데 그래서 포집은 사실 가능해요. 돈만 좀 들이면 기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장하는 그 시설 자체 네. 그게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해, 이제 가능성 제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땅에 묻는 게 엄청 비싸다는 거죠. 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공사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들은 왜냐면 돈 많이 주니까. 돈 주니까. 예. 근데 그것까지 하고 나면 석탄은 어마무시하게 비싼 에너지가 돼버리고 여기에 플러스 포항 지진 기억나시죠? 네. 수능 시험이 미뤄졌던 그거를 땅에다 묻었을 때 괜찮겠지라는 게 이제 계산인데 뭔가 건드려 보니 안 괜찮네 이렇게 돼가지고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간에 태양광 풍력이 여전히 비싸면 그 이거라도 하자 할 텐데 태양광 풍력이 너무 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자꾸 하겠다는 게 조금씩 나오죠. 예. 그래서 석탄이 이제 더 이상 싼 연료가 아니다라고 세계 발전 시장에서도 이거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EA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죠. 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럼요. 석탄하고 석유하던 사람들이 만든 기관이고. 아 진짜요? 네. 그 정말 진짜 그린피스랑 안 친해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그 우리나라 정부만의 탈석탄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그 양현호 선생님이 들고 온 그 국제 에너지 기구는 석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 전 세계 석탄 발전에 투자가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이후 80% 가까이 감소를 하고 있대요. 석탄 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2018년 규모가 총 23기가와트가 투자 결정이 됐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삼척에 짓고 있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산중공업이 짓고 있는 건데 이게 2.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 세계에 계산해 보면 11개 삼척 발전소를 11개 지을 수 있는 정도 규모? 요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 저 지금 두 가지로 놀란 게 아직도 삼척에 석탄화력 발전소 짓고 있다는 거에 놀랐고 그 말고도 4개 더 있죠. 6개 짓고 있을 거예요. 총 6개입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력 발전소 11개 지을까 말까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석탄 산업 자체가 미래가 없네요. 발전 산업 자체가. 네,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유수의 투자 기관들도 석탄 발전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럼 두산중공업의 주요 사업 부분 70% 정도 되는 주요 사업 부분이 석탄 화력 발전인데 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그 미래 발전 계획이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11개 정도 발전소를 더 지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짓게 됐습니까? 혹시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에다가 짓거나 막 이런 게 좀 있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쪼그라드는 산업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는지 이거 두산중공업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2008년 이래로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이 공적 금융기관들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이 두산중공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 너무 뭐 사실은 이제 뭐 국가 뭐 에너지 정책 바뀌어서 망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그 석탄 발전소 계속 짓게 이렇게 심폐소생을 했던 게 이제 국책은행들이네요. 그 해외에다가 계속 지어준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해외에다가 이제 뭐 우리 ODA나 이런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충분히 제 돈을 받고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어준 겁니까?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작년이죠. 인도네시아 그 전력청이랑 계약을 맺은 사업이 있습니다. 자와 90호기 사업인데요. 아마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마리쌤께서 나와서
자화 90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사업의 건설사가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의 계약 금액이 18억 달러인데 지금 KDI 그 예비 타당성 한국개발연구원. 네. 네.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6억 달러가 더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그럼 이 말인즉슨 적자네요. 네, 그냥 적자 산업인 거죠.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규모가 6천억 원인데 지금 딱 마침 국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6천억과 똑같은 금액인 거죠. 아. 그 돈 받아서 그대로 다 이 적자를 메우는데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계약 금액보다 건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높은데도 이거를 굳이 강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엑셀을 딱 돌려봤더니 이게 저 예비 타당성 저 이거 할 줄 알거든요. 4년 전에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그때 공부 열심히 4년 했는데 전에다. 지금 모르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날 거랑 그 미래 이익률 같은 거를 현재가 뭐 프레젠트 밸류 뭐 이렇게 엑셀 딱 돌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심플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왜 정부가 이걸 계속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가 지금 계속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이라는 자체가 정부의 특혜를 계속 받아온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혹시 왜 이렇게 계속 두산중공업에 지원이 가는 겁니까? 이게 그 뭐랄까 현상 유지하려는 그런 관성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월급쟁이든 아니면 뭐 기업주든 그냥 자기가 일단 뭔가 사업을 돌려서 당장 돈이 좀 돌면 그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월급 나오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석탄 발전소라든지 뭐 요즘 좀 고통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행기 여행 이런 것도 사실 줄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뭐 철퇴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뭐 월급 나오는데 나 3년 있으면 어차피 은퇴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돌리자. 그럼 나는 할 일이 있고 뭐 프로젝트가 뜨면 나는 해외 현장 가서 일하면 되고 수당 나오고 그러면은 뭐 집에 월급 갖다 주고 우리 집은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쭉 굴러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뭐 정치권 이런 데서 이제 내가 뭐 지금 장관인데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여당인데 지금 두산이 무너지면 이 책임론과 이런 거에서 내가 뭐 밀려서 다음 선거에서 안 되고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일단 살려 뭐 일단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마치 IMF 때 대우가 무너지듯 될까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돈이 간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최근 예로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냥 망하게 두던지 해야 되는데 네. 살려보겠다고 계속 돈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났나 봤더니 분식회계여가지고 또 한 번 뒤집어지고 거기도 뭐 몇 조 들어갔는데 사실 그거 회수 안 될 거요? 지금 거기도 규모가 20년 동안 13조 원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보도가 되고 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네.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제2의 대우조선해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를 안 지면은 해외에서도 져야 되는데, 그럼 해외에서도 안 지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라도 져야 되는데, 근데 현지에서는 이 그 석탄 발전소 지어주는 걸 좋아합니까? 현지에서도 실제 석탄 발전을 짓지 말아달라고 하는 소송이라든지 액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 저희 국감 때도 현지 주민들 활동가들이 와서 반대하는 의견도 내기도 했고요. 실제 현지에서도 많은 그 건강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반발이 큰 편입니다. 사실 이 석탄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을 또 많이 하니까 기후위기 문제에도 되게 영향이 크지만 실제로 연호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신규 석탄 발전소를 이제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해외에는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석탄 화력 발전소 근처를 그린피스가 조사를 했을 때 막 배추밭에서 이제 배추를 이렇게 까봤더니 그 안에 재가 다 들어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빈번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자리 유지도 해야 되고 뭐 지금 기업이 위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따져볼 거는 따져보고 돈이 가야 되는데 지금 1조 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좀 전달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빨리 결정이 나고 얼마나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지원이 된 건가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탈석탄 팀에서 뭔가 레이더에 걸렸던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빡 일조가 가버린 건가요? 네.
저희는 사실 두산중공업의 위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국정원급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알고 계셨을 줄 알았어요. 네. 그 아이파라고 네. 미국 에너지 경제 및 재무분석 연구소에서 두산중공업의 재무분석을 한 보고서가 작년 9월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희는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올 거고 이렇게 가다가는 2020년에는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중공업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2016년도 대우조선해양 때 새로 만들어진 컨트롤 타워인데 네. 이게 2020년 3월 27일 이때 이게 회의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그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 원 대출 지원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하루 만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이슈였던 게 이때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뭐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이제 위기가 오고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해서 좀 관련 회의라던가 뭐 이런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가장 먼저 이게 결정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지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두산중공업의 문제는 계속 되어 왔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핑계로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돈을 지원받게 된 거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문제가 더 클 것 같은 게 사실은 진짜 힘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시기에 이렇게 두산에 1조 원이 지원이 되는 게 맞는지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조 원이 사실 공적 자금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고 어려워졌다고 돈 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지석쌤. 뭐 화석연료나 이런 데서. 뭐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10조 얘기하고 있죠 지금. 차 잠깐 안 팔린다고 이제 바로 10조 그냥. 그러니까 10조 지금 근데 이 그 결정을 한 그 관료 중에서 금융위원장님이 좀 눈길에 좀 띄는데 이분이 사실은 수출입은행장으로 계시면서 석탄 산업에다가 계속 지속적인 그 후원을 해주신 분 아닙니까? 누굽니까 이분이?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1조 원 또 지원하는데 전화 연결 해볼까요? 전화 연결만 해야겠어요. 제가 한번 사실은 본 적이 있어요.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출입은행이 계속 그 다른 해외에다가 석탄 발전소를 꾸준히 오히려 제대로 된 관료라면 재생가능 에너지로 빨리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수출입은행에서 계속 이게 해외에 줘주게끔 보증해주다가 이번 또 지원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짜 정말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을. 너무 안타까운데 제일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정서가 있어요. 아니 뭐 딴 나라도 개발해서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뭐 도와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술이 수출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은행들은 당연히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없고 이게 만약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면은 이렇게 좀 도와줘서 위기를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는 게 나중에는 굉장히 잘한 게 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화 90호기 얘기를 아까 했었지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가 훨씬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지는 시기가 언제였죠, 연우쌤? 2028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짓는다고 해도 짓고 나서 가동을 훨씬 오래 할 텐데 그 사이에 이미 그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거기에 사업주로 이제 한국전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발전소가 짓게 되고 난 이후로 25년 동안 여기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 운영 수익을 뽑아내야 돼요. 대출해준 금융권들에게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나연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2028년이 되면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훨씬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발전소를 돌리면 돌릴수록 마찬가지로 적자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정말 또 한 번 더 양보해서 100보를 한 번 더 양보해가지고 200보 양보해가지고 100보에서 한 번 더 양보하면은 100보를 더 양보해서. 네. 그래가지고 양보를 하면은 이게 그래도 진짜 한두 푼도 아니고 1조 원을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조 원을 대출해 주는 건데 너네가 앞으로 그 1조 원 받으면 어떻게 쓸지 어떻게 살아날지 뭐 이런 거 받았습니까? 그 자구안이 바로 4월 13일 바로 녹화 전날 저희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문제가 자구안의 내용을 두산중공업이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버전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대출 받으면서 자구안은 밝히지 않겠다. 근데 이 자구안도 사실 1조 원을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이 산업은행이랑 수출입은행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두산이 지금 자구안을 내는 건 또 6천억 원 추가 대출을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1조 원을 대출 받을 땐 그래도 담보라도 잡혔습니까? 담보를 두산 그룹이 제공을 해줬어요. 주식이랑 부동산 등을 제공을 담보로 해줬는데 문제는 이 담보 가치가 과연 1조 원에 상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말이 많은 편이에요. 거기 주식 뭐 한 몇 년 사이에 거의 한 4분의 1, 막 5분의 1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 대출을 받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거네, 그죠?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 그 카톡으로 문자 오는 거야. 딸이 말해서 아빠 나 되게 돈 급해 하면서 얼마 1조 알았어 1조 엄마 나 이제 6천억 더 줘. 아 그래 왜 어떻을 건데? 급해. 엄마한테 비밀이야. 막 나중에 알려줄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좋겠다 이런 아빠 있으면. 아 나도 진짜 누가 1조 6천억 원만 대출해주면은 진짜 와 나 정말 뭐 할 거예요, 근데 그럼 있으면? 1조 6천억 대출하면은 난 저축할래. 전 잘 쓸 수 있는데. 잘 쓸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어떻게 쓰겠다라고는 할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빌릴 거면. 와 그런데 이렇게 좀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게 좀 너무 안타깝고요. 관심 없나? 뉴스는 좀 나오지 않아요? 아 근데 코로나 뉴스가 우리가 너무 너무 이것만 때문에. 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또 근데 그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마찬가지로 그 자구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산을 매각할 거다. 어떤 걸 팔아야 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석탄 발전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없더라고요. 네. 사실 그게 메인이어야 되는 건데. 그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석탄 산업을 팔 거면은 몇십 년 전에 팔았어요. 지금 누가 사가겠냐고요, 이거를. 늦었죠. 진짜 늦었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게 두산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주력 사업을 내줘야 됐던. 근데 지금도 이제 주력 사업을 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캐시가 나오면 왜냐면 주력 사업이야 그나마 팔리니까. 예를 보면은 그 빚쟁이들이 이제 빚 탕감하려고 오면은 그 아무 집기나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라 팔릴 만한 것만 갖고 가거든요. 그것도 팔릴 만한 거를 값을 후려쳐가지고. 그렇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이 돈을 계속 그 대출을 해주면 갑자기 뭐 1년 만에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전 세계에서 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쌤들이 보시기에는? 제 의견이 너무 네. 명확해서 네. 다른 분들한테 약간 기회를 드리고 제가 돋보이게 네. 얘기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요. 또 먼저 한번 밑밥 한번 깔아주세요, 누가? 지금 뭐 이야기되고 있는 사업들은 뭐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어셀 이런 것들이 매각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들이냐면 전자 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이었어요. 되게 알짜배기 그리고 미래가 되게 유망한 사업들이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두산이나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사실 미래가 막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산이 처음에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앞으로는 석탄을 안 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가스 터빈을 많이 하겠다. 네. 예, 가스 화력 발전용.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 거는 그 풍력 발전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 네. 선생님이 만드셔가지고 100년 넘게 잘 돌아가던 회사가 거의 박살났거든요. 저희 집 잘 나갈 때 거기 그 냉장고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거 있었으면 정말 네. 차는 집이었죠. 네. 백색가전에. 네. GE 냉장고. 네. 근데 GE가 가스 터빈 하다가 망했거든요. 네, 가스 터빈도 요즘 수주 잘 안 돼요, 그렇게. 예, 가스도 이제는 이제 퇴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잘 만드는데 그리고 근데 풍력은 지금 GE 같은 경우는 12메가와트를 해요. 날개 길이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은 한 반경 한 250m 정도 되는데 지금 두산은 현대 중공업 걸 인수하고 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5.5메가와트짜리거든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안 쳐주는 사이즈가 너무 작다. 너무 작아요. 예. 더 큰 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능력인데 안 되는데 그거 지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예. 저는 조금 또 걱정되는 게 아까 연우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두산 솔루스 같은 데가 매각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재생에너지로 이제 나가려면 이걸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석탄 관련된 건 안 팔릴 테니까 이런 걸 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가 그 2차 전지 만드는 곳 맞죠? 네. 그럼 재생 이제 에너지랑 관련이 관련이 많죠. 되게 저는 이제 깊은데 부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동막 뭐 이런 거. 그러면 예. 이런 데를 사실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이런 걸
키우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화석연료 관련된 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팔리지가 않으니까 못 내놓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유망한 곳을 내놔야만 팔리는 실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산의 경영진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두산이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 박승직 상점이라고 창업주가 만든 그보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석탄 때문에 지금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적 자금을 뭐 몇 조를 투입을 해도 이게 다시 살아나기가 힘든 그런 기업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정말 제 대학교 시절을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두산중공업이 정말 진짜 대학생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이었거든요. 되게 왜냐면은 삼성전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쳐줬어요. 왜냐면 가면 너무 빡세다. 초봉 잡고 현대차 같은 데는 초봉은 많은데 아침에 너무 일찍 출근해야 된다. 창업주 정시 때문에 7시 반 출근. 그래가지고 뭐 그래 두산중공업은 왠지 조금 좀 해외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뭐 플랜트 뭐 이런 기술도 있고 막 그래서 되게 이제 이미지가 좋았는데 그게 불과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탈석탄이라는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은 탈원전으로 살릴 수 있냐? 그것도 아니냐.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전세적으로 안 만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두산이 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뻔했었잖아요. 그것도 많이 인수했으면은 더 그 웨스팅하우스를 일본 히타치인가 뭐 도시바에서 인수했다가 맞습니다. 그 손해 엄청 봐가지고 야 니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우리한테 이러지 마 이러면서 웨스팅하우스가 되게 웃겨요 거기가. 인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뻣뻣하고 말 되게 안 듣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그때도 우리 그 그린피스 석탄팀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죠. 이거를 진짜 우리나라 기업이 사면은 완전히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좀 아쉬운 게 우리는 이렇게 기업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마치 그 오늘도 한 보수 언론에서 시민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두산중공업 회생하기가 어렵고 전환을 해도 될까 말까니까 우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거의 그 코로나에 걸려서 산소호흡기를 붙여놓으면 숨을 쉬고 떼는 순간 돌아가시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근데 이제 거기를 지원하자고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 병원 전체의 감염과 병원의 파산이 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 진짜 국민 혈세 낭비인 거죠. 코로나 수혜주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얘기를 했는데 저의 유일한 투자처죠. 국민연금 매달 꼬박꼬박 하는데 국민연금도 많이 도와준 걸로 알까. 계속 두산중공업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왜냐하면 그 두산중공업 10만 원 목표가를 그렇게 보던데 지금 4천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국민연금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해외 연금 관리하는 연기금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 노르웨이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그런 데겠죠. 그런 데서는 이미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 투자를 철회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투자를 왜 철회한 겁니까? 한국의 에너지를 그렇게 공급하는 아니 붓바살바 안 들으셨나? 다 그게 석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석탄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저는 이게 좀 방송하면서 너무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 되는 게 여기에 공적 자금을 더 넣어서 살아나지는 못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너무 더 최악은 그 돈을 막 쏟아붓는데 결국 망하는 것도 최악이 아니에요. 더 최악은 쏟아부어서 살려가지고 진짜 발전소 더 짓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서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은 그거예요. 진짜로 살리는 거. 좀비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좀비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마을을 좀비 테마파크로 만드는 그런 게 제일 최악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돈 쏟아붓고 망하는 거. 근데 그런 게 가기 전에 1조에서 손절하고 예를 들어서 알아서 살아보던지 뭐 만약에 정말 풍력으로 확 가려고 정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그런 정도라면 또 모를까. 지금 사실 석탄 광산 기업도 거의 망해가고요. 많은 회사들이. 네. 석탄 발전소 기기를 만드는 것도 지금 두산중공업 거의 뭐 이제 망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사람들도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한때 반짝하는지 몰라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를 두산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 결국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두산 스토리가 석탄 발전소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걸 잡고 늘어졌다. 결국엔 지금 모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된다고 저는 그냥. 정리를 제가 만드는구나. 아니 두산 경영진의 이런 잘못된 선택과 이 구시대적인 이런 그 사업 방향이랑 해가지고 진짜 두산중공업에 다니는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 가족들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겠습니까? 지금 그 많은 심심한 위로를 같이 전하고 싶은데요. 저 양연호 캠페이너님이 좀 마지막으로
이 두산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좀 혹시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산의 문제는 이제 6천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고 만기가 도래하는 4조 9천억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은 6천억이지만 더 큰 규모의 해일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거를 해결을 하는데 중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긴급 수요를 해서 기업을 당장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양을 떼어내야만 새살이 돋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좀 피를 막는 것보다 이제 지속 가능하게 좀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네. 만기 도래하는 게 지금 얼마라고요? 일단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차입금이 4조 9천억 원이고요. 올해 도래할 그 차입금은 4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럼 이게 4조 2천억 원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못 갚으면 워크아웃이든 파산이든 네.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야겠죠. 파산 뭐 부도 이렇게 나는 겁니까? 네. 그 돈을 못 막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1조 6천억 갚아주고 그다음에 두산이 알짜라고 불리는 그 계열사 제가 봤을 때 1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팔고 그래도 이거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또 정부에서 또 돈을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내가 진짜 정부고 내가 두산을 너무 사랑해. 내가 정말 두산은 그래도 노동자분들도 많이 이제 관련돼 있고 살려야겠어. 그래서 빚을 다 탕감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재생가능에너지나 다른 사업으로 탈바꿈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지금 그 정말 쇼킹한 게 이 소상공인 분들은 그 월세 못 내갖고 망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100년 된 기업이 경영진의 잘못된 방향 선택과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 못하고 국가 정책 잘못으로 국가에다가 돈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해놓는 거는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는 또 수혜를 봤었잖아요. 수혜를 보고 여러 번 이렇게 정부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모습이 좀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산중공업으로 하여금 그 어떻게 이 위기의 원인이었던 석탄 발전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쇄신안을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분들이 좀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자구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주시고 저희 그린피스랑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은행들 채권도 아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두산중공업에게 이런 쇄신안이 담긴 탈석탄에서 벗어나서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쇄신안을 발표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할 거고요.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슈 이제 소개해 주신 양연호 캠페이너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정말 100년 기업이죠. 두산과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정말 씁쓸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봤는데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방송? 저는 오늘 방송 통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런 경영 위기가 원인이 무엇이냐, 정말 원자력 발전소냐, 석탄 발전소냐 의문을 가졌던 분들한테 좀 답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도 쌤은 뭐 워낙에 알고 계셨던 스토리라. 그쵸, 모르는 척하기도 되게 힘들었고요. 그 정말 제가 예전에 한번 몇 회였더라, 거기서 이제 그 이 업종의 사람들과 소개팅 나가면 깊은 관계로 가지 말아라 네. 이렇게 아, 네.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산업을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거 얼마 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무슨 순환 유동층 보일러라고 효율 한 1, 2% 더 좋은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그거 되면 엄청나게 좋아진 것처럼 막 기사 나오고 막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그 기술은 되는 기술이지만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 정도 해가지고는. 그래서 역시 방향을 잘 잡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제 한편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게 도대체 내가 뭐 할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사실 이제부터는 정부하고 정치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원하자 말자, 아니면 할 거면 이렇게 해서 가져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정부하고 정치인들은 결국은 또 국민들 눈치를 보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뭘 좀 계속 해봐야죠. 뭐 두산 화이팅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살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 생계 같은 건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죠. 어거지로 살려놓으면은 좀비타운, 진짜 망해가는 좀비타운 됩니다. 아, 그 점은 잊지 양현호 말아주세요. 양현호 캠페이너님 오늘 그 팟캐스트 첫 방송인데 어떠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부자 아빠가 될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캠페인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두산이 그 자기들이 그렇게 광고 열심히 했던 것처럼 진짜 내일을 제때 준비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때는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아, 정말 이런 게 진짜 두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으면 하고, 다른 기업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시 한번 공지 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 방송은 이제 화요일 방송은 나오지 않고요. 이제 금요일 4월 24일 방송으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팟빵 뮤직의 밍밍님이 부르죠. 얼음소년 노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소식으로, 즐겁고 재밌는 소식으로 올 수 있도록 뭐가 즐거워 이런 게. 오늘보단 즐겁지 않을까요? 노력해 그럴 수 보도록 있겠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